2013년 3월 새벽 2시 청진시 인민병원 응급실. 한 여성 의사가 32세 폐렴 환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항생제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 환자였지만 병원 약국 선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5시 그 젊은 어머니는 의사의 손을 꼭 쥔 채 숨을 거뒀고 6살 아들이 엄마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전 같은 병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의사 가운을 입고 청진시 인민병원 복도를 걷던 그 시절 말이죠. 청진이라고 하면 함경북도에서도 큰 도시인데 수남구역 포항동이라는 곳에 제가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병원 냄새를 맡으며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6.25 때 참전하신 분이셨거든요. 너는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되어라 하시던 아버지 말씀이 제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의과대학을 나와 내과 전문의가 된 지 벌써 15년째였습니다. 청진시 인민병원 내과 과장으로 일하며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을 주로 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약이 없어요. 주사기는 씻어서 다시 쓰고요. 수술할 때 마취약이 없어서 환자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일을 사랑했어요. 환자들이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며 감자 몇 개라도 가져다 주면 정말 보람을 느꼈거든요. 아침이면 병원 배급소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배급이 제대로 나오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수남시장,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 장마당에서 장을 봐야 했습니다. 쌀 1kg에 5,000원, 옥수수는 2,000원 정도 했는데 의사 월급으론 턱없이 부족했지요. 그래서 몰래 장마당에서 진료도 했습니다. 혈압 재주고 간단한 처방전 써주고 받는 돈으로 딸아이 학비를 댔어요. 제 딸이 당시 19이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어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처럼 똑똑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70이 넘으셨는데도 장마당에 나가 두부를 팔아 생활에 보태셨습니다. 엄마, 내가 크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하던 딸아이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우리가 그럭저럭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조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간부 자녀들은 중국산 약을 먹는데 일반 환자들은 그냥 죽어가는 걸 봐야 했거든요. 병원 지하실엔 시신들이 쌓여갔고 겨울이면 난방이 안 돼서 환자들이 떨었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가끔 스쳤지만 곧 잊으려 했습니다. 그땐 아직 제가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날은 2013년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새벽 2시쯤 응급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32살 된 젊은 여자 환자가 급성 폐렴으로 실려왔다고요. 가보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옆에는 6살쯤 된 아들이 엄마 엄마 하며 울고 있었고요. 진찰을 해보니 중증 폐렴이었습니다. 항생제만 제때 투여하면 살릴 수 있는 환자였어요. 하지만 병원에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약국에 가봤지만 빈 선반만 있었고 창고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중국에서 약을 구해야 합니다 하고 보호자에게 말했더니 그 남편이 무릎을 꿇더군요. 선생님,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도 의사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가진 약이라곤 해열제 몇 알뿐이었거든요. 그날 밤을 새우며 환자를 지켰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6.25 때도 야전병원에서는 부상병들을 살렸잖아요. 그런데 2000년대 북한에서 폐렴 환자 하나 못 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새벽 5시쯤 그 젊은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쥔 채 숨을 거뒀습니다.
옆에서 자던 아이가 깨어나 엄마를 흔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바로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병원 특별실에 보이부 간부 부인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같은 폐렴이었는데 중국에서 들여온 수입 항생제를 맞고 이틀 만에 퇴원했답니다. 복도에서 그 부인을 봤는데 얼굴에 화장까지 하고 웃으면서 나가더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몇 시간 전에 죽어간 그 젊은 엄마의 얼굴과 겹쳐 보였거든요. 그날부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6.25 때 조국을 위해 싸우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 조국이 맞나 싶었어요. 제가 당원이라는 게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묵념한다는 게 갑자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의사가 뭡니까? 환자를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돈 없는 환자는 그냥 보내고 돈 있는 간부들만 살리는 그런 의사가 되어 있었어요. 딸아이가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하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저 아니다. 괜찮다 하고 얼버무렸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는 진짜 의사로 살 수 없구나. 이곳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구나 하고요. 그 사건 이후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2014년 들어서는 병원 배급이 아예 끊겼어요. 의사들도 출근을 안 하는 날이 많았고 저도 장마당에 나가 돈벌이를 해야 생활이 됐습니다. 혈압 재주고 5,000원, 간단한 주사 놓아주고 10,000원 받는 시기였지요. 그런데 이것도 조심해야 했어요. 보이부에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의사가 개인 진료를 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가거나 탄광으로 보내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장마당에서 할머니 한 분 혈압을 재주고 있는데 갑자기 보안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줄줄 흘렀지요. 다행히 그 할머니가 이 사람은 내 조카다 하며 둘러대 주셔서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러다 걸리면 딸은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딸이 대학에 지원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성적은 충분했는데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집안 성분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셨지만 외가 쪽 친척 중에 월남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딸아이가 울면서 엄마, 나는 왜 태어났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딸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어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았거든요. 옥수수 죽으로 연명하는 수준이었지요. 제가 의사인데 제 딸 건강도 못 챙기는 게 한심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링거라도 맞히려 했는데 링거액도 없었어요. 중국 돈으로 30위안을 주고 암시장에서 구해서 집에서 직접 놓아줬습니다. 딸아이 가느다란 팔에 바늘을 꽂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저도 그때쯤 당뇨가 심해졌습니다. 원래 당뇨가 좀 있었는데 제대로 못 먹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악화됐지요. 손발이 저리고 눈도 침침해졌어요. 인슐린이 필요했는데 병원에는 당연히 없었고 중국 밀수품은 너무 비쌌습니다. 의사가 약도 못 구해서 어떡하나 싶었지요. 우리 어머니는 70이 넘은 몸으로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며 딸아, 이거라도 팔아서 약값 보태자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불효자 같았습니다. 밤에 딸아이 잠든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 애만이라도 살려야겠구나.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북에선 희망이 없었어요. 성분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굶어 죽어가고 저도 당뇨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중국에서 온 약 봉지에 적힌 한글이었어요.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글씨 말이죠. 그곳엔 희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2015년 10월에 찾아왔습니다. 딸아이가 또 쓰러진 거예요. 이번엔 정말 위험했습니다. 링거를 맞춰도 의식이 흐릿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렸어요. 제가 의사라서 알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 아이는 20살을 넘기지 못한다는 걸요. 그날 밤 딸아이 손을 잡고 있는데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정민아, 내 딸만이라도 살려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이 땅을 떠나기로요. 하지만 어떻게 떠나야 할까요? 저는 의사이지 탈북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때 떠오른 게 병원에 입원했던 한 환자였습니다. 중국 조선족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슬쩍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선생님 같은 분은 남쪽 가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던 말이요. 조심스럽게 그 사람을 수소문했고 몇 달 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브로커를 소개받을 수 있었지요. 돈이 문제였습니다. 저희 둘이 탈북하려면 중국 돈으로 10,000위안, 우리 돈으로 치면 200만 원쯤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할 때 받은 금반지, 어머니 폐물, 집에 있던 텔레비전까지 다 팔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병원 동료한테 빌리기도 했지요. 중국에서 약 좀 사오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한테 미안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어머니였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밤마다 고민했어요. 진실을 말씀드리면 만류하실 게 뻔했고 거짓말을 하자니 불효막심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엄마, 제가 중국에 출장 좀 다녀올게요. 병원 일로요. 한 달쯤 걸릴 거예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딸도 잘 데리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인사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떠나기 이틀 전 외할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청진에서 1시간쯤 걸리는 산속이었어요. 할머니 묘 앞에 절을 하며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저 이제 먼 길 떠납니다. 어쩌면 다시 못 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손녀딸만이라도 살려야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날 산을 내려오는데 뒤돌아보니 청진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44년을 살았던 곳이요. 이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떠나는 날 새벽,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른이 넘어 주름진 얼굴, 힘들게 숨 쉬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불효하는 딸 용서해 주세요 하고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딸아이 손을 잡고 집을 나서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돌아볼 수 없었어요.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먼 길을 향해서 말이죠. 2015년 11월 15일 밤이었습니다. 회령 근처 두만강이 목적지였어요. 브로커가 오늘 밤이 기회다. 날씨가 추워서 순찰대가 적다고 했습니다. 청진에서 기차를 타고 회령까지 갔는데 그 기차 안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딸아이 손을 꽉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눈도 마주치지 마라 하고 속삭였습니다. 검열이 나올까봐 가슴이 철렁철렁했거든요. 밤 11시쯤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옥수수밭 사이에 있는 작은 움막이었어요. 거기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옷, 운동화, 얇은 배낭 하나가 전부였지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강을 건널 때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보초가 총을 쏩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무서워하며 떨었어요. 저도 무서웠지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고 토닥였습니다. 자정이 넘어 출발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옥수수밭을 지나 산길을 걸었는데 넘어질까봐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40분쯤 걸었을까요? 멀리서 강물 소리가 들렸어요. 두만강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강이 얼어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언 게 아니라 군데군데 물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저기 검은 곳은 얼음이 얇아요. 하얀 곳으로만 걸으세요 하더군요.
젊지 않은 나이에 그 강을 건넌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44살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숨이 차올랐지요. 그런데 딸아이를 생각하니 힘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야지 하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딸아이 손을 꽉 잡고 한 발짝씩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났어요. 얼음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딸아이 다리가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엄마! 하고 비명을 지를 뻔한 걸 제가 입을 막았어요. 온몸에 힘을 주어 딸을 끌어올렸습니다. 11월 두만강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아십니까? 딸아이가 파들파들 떨었어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가야 했어요. 저도 얼음물에 발을 담그고 건너야 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지만 악물고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북쪽 강변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대였습니다. 우리는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숨도 크게 쉴 수 없었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가슴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께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하고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나 마지막 힘을 다해 건넜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어요. 그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구나 하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딸아이를 꼭 안았어요. 우리 둘 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얼어붙어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서 일주일쯤 숨어 지냈는데 나갈 수도 없고 창문도 열 수 없었어요. 중국 공안에 걸리면 바로 북송된다고 했거든요. 북으로 돌려보내진다는 얘기지요. 그럼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일주일 후 조선족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설거지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저는 의사였는데 말이죠. 20년간 환자를 돌보던 손으로 그릇을 닦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의과대학을 나와서 이런 일을 하다니 싶었지요. 하지만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딸아이 밥이라도 먹여야 했으니까요. 하루 12시간씩 일해서 받는 돈이 한 달에 1,500위안, 우리 돈으로 30만 원쯤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언어였어요. 중국말을 못했거든요. 북에서 배우긴 했지만 실제로 쓸 줄은 몰랐습니다. 손님들이 뭐라고 하면 알아듣지 못해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혼나기 일쑤였어요. 이것도 못 알아들어 하고 소리 지르면 고개만 숙였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내가 중국어 배울게. 엄마 도와줄게 하며 밤마다 공부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20살도 안 된 아이가 엄마 걱정을 하다니요. 어느 날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단속을 나온 거예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빨리 숨어 하며 지하 창고로 우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캄캄한 창고에서 딸아이를 껴안고 숨죽이고 있었어요. 위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중국말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걸리면 끝이다. 다시 북으로 보내진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주머니가 나와도 돼 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가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하고 물었습니다. 저도 답을 몰랐어요. 중국에서 평생 숨어 살 수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말해줬습니다. 교회에 가보세요. 거기 목사님이 탈북자들을 많이 도와주신대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북에서는 종교가 금지됐거든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요일에 조선족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말로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북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국가도 당도 우리를 버렸는데 이 낯선 땅에서 누군가 사랑한다고 하니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예배 후 목사님이 다가오셨어요. 한국 가고 싶으시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희망이 보였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한국 선교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분이 남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갈 수 있습니다 하셨어요.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멀고 험한 길이지만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같은 민족, 같은 핏줄인 조선족 아주머니들과 목사님,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중국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중국에서 석 달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쪽으로 가는 날이 왔어요. 2016년 2월이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이 브로커를 연결해 주셨는데 비용이 또 필요했습니다. 중국에서 번 돈 전부와 선교사님이 보태주신 돈으로 겨우 마련했지요. 라오스까지 가면 안전합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됩니다 하시던 말씀이 희망처럼 들렸어요. 버스를 타고 중국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틀을 꼬박 달렸어요. 저는 멀미를 해서 토하고 딸아이는 지쳐서 제 어깨에 기대 잠들었습니다. 국경 마을에서 또 브로커를 만났는데 갑자기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 더 주지 않으면 못 간다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딸아이 목에 걸린 금목걸이까지 벗겨서 줬습니다. 제 결혼 반지도 끼고 있던 마지막 거였는데 그것도 줬어요. 그렇게 해서 라오스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건 두만강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산을 타야 했거든요. 정글 같은 곳을 밤새 걸었어요. 45살 몸으로 산을 타니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넘어지고 뱀이 나올까봐 무서웠지요. 딸아이도 지쳐서 엄마 못 가겠어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어요. 조금만 더 가자. 한국 가면 너 대학도 보내줄게. 엄마가 이래서 공부시켜줄 테니까. 그 말에 딸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해서 안도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를 태워주던 차가 경찰에 걸린 거예요. 라오스 경찰이 우리를 구치소로 데려갔습니다. 불법 입국자라는 거지요. 구치소 안은 더럽고 냄새났어요. 밥도 제대로 안 나왔고요. 거기서 일주일을 갇혀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우리 여기서 죽는 거야? 하며 울었어요. 저도 무서웠지만 아니야, 괜찮아. 한국 대사관에서 우리를 구해줄 거야 하고 위로했습니다. 다행히 선교사님이 연락을 해주셨던지 한국 대사관 직원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라오스 당국과 얘기해서 우리를 꺼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태극기를 봤을 때 정말 울었어요. 저게 우리나라 국기구나. 우리를 구하러 온 나라구나 싶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분이 이제 괜찮습니다.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시는데 그 말이 꿈 같았어요. 정말 꿈인가 싶어서 딸아이 손을 꼬집어 봤습니다. 태국을 거쳐 방콕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이고 높이 날아가는 게 신기했습니다. 자유를 향해 날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딸아이가 창밖을 보며 엄마, 우리 정말 한국 가는 거야? 하고 물었어요. 그래, 이제 정말 간다. 너 공부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에서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는 말이 들렸어요. 대한민국, 그 세 글자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던지요.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1년 넘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온 이곳. 여기가 바로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통일부 직원분들이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시는 그 말에 저와 딸은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충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본 것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돗물을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북에서는 물 한 바가지 얻으려고 새벽부터 줄을 섰는데 말이죠. 전기가 24시간 들어오고 난방이 되고 밤에도 환하게 불이 켜졌습니다. 처음엔 이게 꿈이 아닐까 싶어서 밤에 몇 번씩 깼어요. 편의점이라는 곳을 처음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24시간 열려 있고 물건이 가득하더군요. 북에서는 장마당에서도 물건이 귀했는데 여기는 라면, 빵, 과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여기는 천국이야 하더군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자유롭게 물건을 살 수 있고 굶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말투부터 달랐어요. 북에서는 동무했는데 여기선 씨라고 하더군요. 수령님 당 이런 말이 자꾸 나오려고 해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어요. 김치가 덜 짜고 달달하더라고요. 처음엔 입에 안 맞았는데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가끔 청진에서 먹던 명태 식혜가 그리워요. 어머니가 담가주시던 그 맛 말이죠. 제일 힘들었던 건 의사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북에서 20년 경력이 있어도 한국 의사 면허가 없으면 의사가 아닌 거예요. 시험을 봐야 하는데 의학 용어도 다르고 제도도 달라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호조무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었지요. 비록 의사는 아니지만 다시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를 돌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딸아이는 대학에 갔습니다. 하나원에서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입학한 거예요.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사람 살리는 일 할 거야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이 아이를 살리려고 목숨 걸고 왔는데 이렇게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니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북한 이탈 주민 의료 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온 탈북자분들이 병원 가는 것 도와드리고 의료 용어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일이지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아니까 그분들 마음을 잘 압니다. 선생님 덕분에 병원 잘 다녀왔어요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보람을 느껴요. 비록 의사는 아니지만 여전히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늘 아픕니다. 북에 두고 온 어머니 때문이에요. 지금 80이 넘으셨을 텐데 살아계실까요? 아프진 않으실까요? 제가 중국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나온 지 벌써 8년이 넘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기다리셨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밤에 어머니 꿈을 자주 꿔요. 엄마, 미안해요. 불효한 딸 용서해주세요 하고 꿈속에서 울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고향 청진에 가서 어머니 묘소에 절하고 싶어요. 할머니 산소에도 가서 할머니 잘 살고 있어요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같은 민족 아닙니까? 6.25 때 헤어진 가족들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다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조선족 아주머니, 목사님, 선교사님, 한국 대사관 직원분들, 그리고 이 나라 국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저희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 사회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북에서 온 사람들을 돕고 통일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자유를 얻은 이유라고 믿으니까요.